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이 하나의 레드백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국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합참은 100대 이상의 K-21 추가 소요를 결정했으며 현재는 소요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 예산을 타내면 2024년부터 육군은 새로운 K-21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추가로 K-21 보병전투차와 AH-64E 공격 헬기 36대 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제7기동군단의 대규모 개편 사업에 있습니다. 새로운 제7기동군단은 북한의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시 북한을 향해 곧바로 진격해 들어가 평양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전면전이나 대규모 국지전을 상실했다고 한미연합사령부는 판단하고 있지만 만약 북한이 붕괴되면 시리아 사태가 한반도에서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랍을 휩쓸었던 아랍이본 민중봉기가 2011년에 시리아 전역에서도 일어나자 아라사드 정권은 국민들을 강경 진압했습니다. 시위대는 터키의 지원을 받아 점차 무장하기 시작했으며 아라사드 정권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두 세력은 지금까지도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의 해병대 원정단이 도착하는 데에만 최소 3주가 걸리고 미국 지상군이 도착하는 데에도 약 3개월 정도가 걸려 그 사이에 시민학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영토를 먼저 점령하게 되면 시리아 내전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진해 평양을 비롯해 최소한 평안도와 강원도 지역을 확보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의 재점령을 막는다는 내용이 국방개혁 2.0이며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제7기동군단입니다. 따라서 제7기동군단은 유사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공수사단과 속도 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병장갑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K-21 보병전투장갑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는 방산수출 시장과 미래의 디지털 전장 환경에서 끝없이 진화하는 무기로 주목받았습니다. 내부가 디지털화된 4세대 K-21은 방어력과 화력, 기동력이 뛰어납니다. 러시아제 152mm 자주포탄 파편은 물론 1km에서 50mm를 관통하는 날개 분리 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40mm 중기관포를 탑재했고 사정거리 2500m급의 대전차 미사일 2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알루미늄 장갑제보다 30% 경량화됐음에도 740마력의 엔진을 장착했고 수중에서도 시속 7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앞으론 현궁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디펜스는 2016년 벨기에 CMI 디펜스사와 약 100억 원 규모의 포탑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K-21 장갑차 차체에 CMI 디펜스사의 105mm 포탑을 탑재한 경전차를 제작해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며 선보였습니다. 한때 포사격성능 시험에서 포신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후 점차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K-21이 나온 뒤 전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K-21 보병전투차는 하부 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북한군이 대전차 지뢰 2개를 묻어두거나 152mm급 포탄을 ID로 사용하면 여지없이 격파될 것입니다. 따라서 육군은 두터운 세라믹 복합장갑을 장착해 대전차 로켓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며 강력한 하부 방어 능력을 가진 중장갑차인 레드백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구체적인 기종 선정 때 기존 K-21 추가 주문이 아닌 레드백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고 합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K-21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레드백을 만들 수 있었으며 두 장갑차는 DNA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DNA를 가진 형제 사이지만 K-21과 레드백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도 K-21에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레드백의 신기술은 여럿 있습니다. 우선 능동방어 시스템인 아이언피스트가 있습니다.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미사일을 탐지하면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의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술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레드백에는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A사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피스트가 갖춰졌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식이 아이언피스트입니다.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도 있습니다.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밖을 볼 수 없습니다. 조준경과 잠만경이 외부를 관측하는 도구이지만
시야가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비전은 장갑차 밖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줍니다. 고개만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 너머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의 궤도는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 궤도입니다. 고무와 내열성 강화 합성 섬유와 철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CRT는 철제 궤도와 비교하면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 성능도 높아지며 내구성도 더 늘어납니다.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입니다. 하나 디펜스 관계자는 레드백의 아이언 피스트와 아이언 비전, 그리고 CRT는 예산만 주어진다면 K21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양산 때 K21의 고질병을 고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K21의 도하 성능입니다. K21은 양쪽에 특수 에어백을 달았으며 강을 만나면 에어백에 공기를 불어넣어 물에 장갑차를 띄웁니다. 산을 끼고 흐르는 강이 많은 한국의 지형을 고려한 성능입니다. 유사시 기동군단이 올라갈 북한은 다리가 많지 않고 탱크나 장갑차의 무게도 견딜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도하 장비 없이도 K21이 강을 건너야만 한다고 육군 지휘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도하 성능을 설계에 반영하려면 장갑차의 무게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25톤의 K21이 다른 IFV보다 가볍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입니다. 반면 레드백은 도하 성능이 없으며 대신 두툼한 장갑을 여유롭게 둘렀습니다. 레드백은 자주 도하 장비를 이용하여 하천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2023년까지 자주 도하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K21의 레드백 개피를 수혈하기에 앞서 육군이 레드백을 직접 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호주에서 평가를 마친 레드백 2대가 올 연말에 한국으로 귀국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에 레드백 시제품을 국내로 가져오면 육군이 시범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레드백 2대를 굴려보면서 K21 2차 양산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심산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레드백의 호주 수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출용 무기체계 군시범 운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염두에 둔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운용 실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이미 배치된 K21도 레드백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 K21을 야전에서 공장으로 가져온 뒤 점검하고 성능을 높이는 창정비가 이뤄집니다. 이때 K21의 성능을 레드백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신형 레드백의 단가는 40억 원 수준인 K21보다 더 비싼 편입니다. 창정비 비용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레드백을 도입하거나 K21을 현재의 레드백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나라와 호주의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무기체계를 장착해야 합니다. 우선 레드백에 탑재된 T2000 포탑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드백에 탑재된 T2000 포탑은 30mm 기관포이며 한국의 주력 보병 전투 차량인 K21에 장착된 기관포는 S&T가 개발한 K40 40mm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K21에 탑재된 K40 40mm 기관포는 대규모 전면전 상황을 상정하여 적의 대전차 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4km의 사거리를 갖춘 40mm 중기관포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보병 전투차가 30mm AP탄 방어 능력을 확보한 것에 대응해 40mm APF SDS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호주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일부 전력으로 참여해 대규모 전면전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적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상정하고 있으며 게릴라전에서 필요한 화력은 건물 외벽을 관통하여 폭발하는 30mm급 SAP-HEI탄이 요구되어 레드백에는 30mm급 기관포가 장착되었습니다. 또한 레드백에는 이스라엘제 능동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만약 레드백을 한국 육군이 도입하게 된다면 미래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국형 능동방어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완성 도면에서도 아이언 피스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공이나 터키 등도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지만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무기 시장에서는 아이언 피스트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육군이 레드백을 도입하더라도 아이언 피스트는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레드백에 탑재된 첨단 기술 중 하나는 아이언 비전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아이언 비전과 같이 내부에서 360도 외부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능형 표적 탐지라는 명칭으로 외부 감시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기술성 속도는 TRL 3단계로 평가되고 있으며 TRL 5단계인 아이언 비전보다는 성능 면에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2023년 이후에는 충분히 TRL 5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한국판 아이언 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2020 DX 코리아에서는 현대로템이 개발한 한국판 아이언 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것은 아이언 비전과 동일한 HMD 방식으로 투명한 광학창을 통해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육군이 레드백을 도입하게 된다면 현재 개발 중인 K9 자주포용 엔진이 레드백에도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에 제한된 레드백에는 K9 자주포에 탑재되는 선마력의 MT881 엔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위사업청은 K9 자주포용 엔진의 국산화를 결정했으며 올해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해 2025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레드백에 장착된 고무 소재 궤도는 캐나다의 수시 인터내셔널사의 고무 소재 궤도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의 수시 인터내셔널사의 고무 소재 궤도를 장착한 모델을 개발해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아직 육군에서는 레드백 도입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호주의 환경에 맞춰진 레드백은 충분히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수정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국내산 부품이나 구성품을 장착하여 유지보수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10년 후 K21을 현재 레드백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방어력에선 K21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